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 이제 오후가 될수록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방한 대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영하 12도, 13도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오늘 넥타이 안 메고 이렇게 폴라를 입고 왔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목이 뜨뜻해야지 덜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폴라도 입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할 부분도 그렇게 따뜻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 그렇게 따뜻했느냐. 사실 그런 적이 없었죠. 근데 요새는 특히 이제 그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문제가 많았죠.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했고 또 제명이 결정됐고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또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저희 이거 좀 이 조회수도 많이 뽑아주시는 분인데요. 자.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조회수 많이 뽑아주시고. 아, 그랬어요? 네, 그럼요. 그럼 자주 불러주세요. 아, 그래야죠. 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무턱대고 나오겠으니까. 아, 고맙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상황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만나셨다며요? 네. 거기 가셨었어요? 예,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 괜찮아요? 이게 보통 이게 일주일 넘기기 힘든 거잖아요. 아니, 일주일은 사실 넘길 수는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한 10일에서 15일까지 이제 대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많이 가는데, 예. 근데 가장 힘든 시기가 단식을 시작하고 3일에서 4일 사이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단식을 해봤는데. 10일까지 할 수 있군요. 예. 3일하고 4일 사이가 가장 힘든데 제가 어저께 간 이유는 어제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4일째였어요. 그래서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선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녀왔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쌍특검 관철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우리 그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쌍특검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쌍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그 날짜에 맞춰서 가서 조금이라도 격려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제 다녀왔고요. 그 농성장은 한마디로 분기탱전으로 상당한 결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는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그런 화분과 꽃다발, 꽃바구니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훈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민주당이 해도 너무하는 것이 과거 자기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자기의 범죄 의혹 내지는 범죄 피의 사실에 대해서 재판하지 말라고 그런 단식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목숨 걸 일이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적인 사법부의 그 판단을 받을 일인데 지금은 이 경찰이 자기네들이 김병기가 됐던 강선호가 됐던 김경희 됐던 통일교가 됐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거는 정치권과 청와대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거 수사하기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의 함량을 벗어난 것이니까 제발 좀 특검으로 가져가 달라라는 그런 그 읍소와 하소연이 눈에 띄게 선명해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제1야당 대표가 그래도 단식을 하면 어찌됐든 자기네들은 맞닥지 않더라도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되는데 뭐 목숨 걸 일 그런 거 갖고 목숨 거느냐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논평이나 내고 앉았으니 참 한심하게 느끼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그래도 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이 원내대표가 단식을 해도 예를 들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해도 그 민주당에서 다 홍영표 그때 당시 원내대표였을 그렇죠. 때 이게 다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요, 요새 민주당의 정치를 보면은 이게 절대 다수 의석의 마취가 돼가지고서 이 경박함을 넘어서 극단적인 천박함을 보이고 무례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퇴보하고 정말 적나라하게 초토화되고 황폐화됐다라는 생각이 절감하게 들죠.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쌍특검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통일교 특검과 공천원금 의혹 특검 두 가지인데 예.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은 신천지까지 포함을 시키자.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통일교 특검 하자는 게 결국은 종교의 정치 개입을 밝히자 이런 거니까 뭐 신천지도 같이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주장을 할 때 네. 민주당에서 하겠다. 그런데 신천지도 같이 하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때 바로 국민의힘과 국민을 향해서 신천지 특검 못 받을 게 뭐가 있느냐. 통일교 특검과 함께 신천지 특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빨리 특검을 시작해라. 그게 남는 그렇죠. 장사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고요.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이 통일교 특검 관처 이거보다 사실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할 거면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 문제는 사실 미국도 지금 굉장히 문제시하고 우리나라를 지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비자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무부가. 예. 자,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공천원금 특검 플러스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걸 가지고서 오히려 재개정을 주장하든지 철회를 주장하든지 이거 특검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이 드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즉 우리가 얘기하는 특검 입틀막법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법 민주주의 기본 권리인데 그리고 기본 제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선진 자유민주국가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강력한 투쟁과 항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 특검에서 수사를 해놓고도 의혹이 나왔는데 야당만 수사를 하고 여당은 그냥 다 덮어줬잖아요. 이것만큼 특검이 필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통일교에서 어떤 정치적 인사들이나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유착 관계는 따지고 보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쪽 인사보다는 민주당 쪽 인사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이 수사해서는 도저히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의 문제인데 법 개정의 문제는 특검의 문제는 아니죠.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는 이 개정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뉴시스가 오늘 보도한 건데 홍준표 전 시장이 18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4년 4월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였다. TK 지역 중진 의원이 재공천해주면 15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해서 이를 바로 공심위에 알리고 그 선배를 컷오프, 신인 공천을 결정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2006년 5월 3일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동대문 구청장으로 공천이 달라면서 10억 원을 제시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때도 공천헌금이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만 원이라는 게 공공현안 비밀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경 서울시 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 이런 거를 SNS에 올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주목해보면 공천헌금 의혹 특검이라는 건 좀 더 설득력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절대적이죠. 저도 아까 우리 신 교수님 그 말씀을 듣고 별로 우리 지역에서 공개된 비밀처럼 김병기 의원과 둘러싼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어졌지만 지역에서는 공공연한 사실 공개된 비밀처럼 이렇게 떠돌았거든요. 근데 그런 액수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올랐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천 헌금이 아니고 뇌물 아닙니까? 과거에 정치자금법이 없을 때는 국고보조금이 없을 때 순전히 그 총재나 당 지도부가 정당 운영비를 자기의 그 쌈짓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는 비례대표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그 일종의 돈을 받고 이 전국구라고 그래서 알려졌지만 전국구를 팔아서 일부를 그 정당의 운영비로 쓴 것이 공공연한 그런 관행이었고 그것은 모두가 다 정치권에서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쓰던 이야기들이 공천 헌금이라는 이야기가 써지고 있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치자금법이 입법이 돼서 국고보조금을 수백억씩 매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이렇게 수억 수천의 이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은 이건 헌금이 아니고 뇌물이죠. 공천이라는 대가를 전제로 한 그 금전이 오고 간 것이어서 뇌물이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투데이나 우리 신율의 정치체크에서도 공천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공천 뇌물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됐잖아요. 네. 제명이 결정이 됐죠.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고위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예상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예상은 못했어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의 구형이 있는 날 심야에 그렇게 했는지는 그 생각은 좀 헤아릴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바람직스럽지 않았다. 시간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대단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 두 개의 사안을 특검하기 위한 쌍특검을 주장하면서 그 시기에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힘을 단결력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도 장동혁 대표가 단순히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라 지금 야당이라고 그러지만 얼마 전에 청와대 초청 가서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만 거기 대다수가 다 민주당 위성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과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정도가 정말 이 제대로 된 교과서적인 야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새미래민주당하고 이런 정당이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싸워도 쌍특검을 관철을 하기가 힘겨운데 내부에 균열이 되면은 이게 쌍특검이 관철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1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범야권에 사실상의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대표자로서 이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과 감정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장동혁 대표가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리고 단식 투쟁의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쌍특검 관철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님과 함께 그 힘을 모으는 작업이 더 우선돼야 되고 적어도 이 징계의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쌍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는 그 휴전을 하든 보류를 하든 유보를 하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라는 얘기를 제가 직설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 장동혁 대표가 그 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모습이어서 그렇게 반응이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그 국민의힘이 균열 없이 적어도 쌍특검법을 관철할 때까지는 쪼개지지 말고 확실하게 뭉쳐서 쌍특검법을 관철시켜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범야권의 개혁적 입장을 갖고 있는 유일 그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간청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최소한도 당내에서 요구하는 것을 듣고 반응했다라는 하나의 반증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아직도 당내에 이른바 그 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사과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사과하면은 그게 무슨 사과냐가 이제 사방에서 나와요. 장동혁 대표가 사과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사과냐라는 얘기가 반대쪽에서 하더니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그게 무슨 사과냐 또 당권파가 이러고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사실 진심 어린 사과였죠. 근데 그거를 사과하라 그러니까 사과를 했더니 그 국민의힘 내부의 강경파들이 사과할 필요 없다. 이미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 얘기가 사과를 하면은 그게 무슨 사과냐 하면서 또 사과하라고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됐어요. 네. 민주당의 행태가.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사과는 어찌됐든 그 당 대표로서 당 운영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부작용이 생긴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를 덧붙였죠.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인 것은 어찌됐든 본인이 이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방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 본능적 방어 심리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양해하고 이해를 해줘야지 문맥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게 무슨 사과나 하는 것은 같은 당의 동지로서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태도이고 제가 볼 때는요. 네. 어찌됐든 저도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힘을 합쳐서 가장 최우선의 과제인 쌍특검 관철 이것을 위해서 모든 당내의 역량을 즉 국민의힘 당내의 역량을 단결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이준석 그 개혁신당과 그리고 새미래민주당과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을 함께 모아서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이 문제는 쌍특검의 문제는 이거는 단순히 어느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가 보다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온 국민적 여망이고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파와 어떤 계파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범정치권적으로 이걸 함께 꼭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끝내고 복귀하면 제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그거는요 일단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동혁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는 적어도 쌍특검이 관철될 때까지는 휴전하고 유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제1야당 대표로서의 정치력이다. 물론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못 참아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겠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갖고 리더십을 가져서 지금 외부의 그 정당과도 열람을 하는 상황에서 그 당내의 여러 계파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그 리더십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청문회 보셨어요? 이해운 장관 아니 뭐 후보자. 오늘 뭐 하다 말았어요? 안 했어요? 결국? 하느니 마느니 뭐 그러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운명이요? 운명이 뭐 진짜 어떻게 그 사람을 그 픽해도 찍어도 그렇게 이재명 정부의 성격과 똑같은 그 닮은 꼴에 그런 분을 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해운 그 뭐 후보자가 되든 안 되든 별 그렇게 그 관심이 없습니다. 되면은 당연히 이재명 정부와 코드가 여러 가지 종합 그 비리 세트라는 측면에서 그 맞는 점이 있으니까 시키는 것일 거고, 그리고 뭐 안 시킨다면은 또 안 시키는 대로 그 이 정치적인 신의를 그야말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배신을 때리는 그런 모습일 거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가장 고민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일 하도 제명이라는 게 임명을 안 하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땐 난 노력했다. 손해 나는 거는 없다라는 분석인데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손해 났죠. 우선 무슨 통합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하자면 야반에 무슨 물건을 갖다가 훔쳐오듯이 사람을 그렇게 빼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최소한 그래도 100석 이상을 가진 제1야당의 그런 관련 인사하고 중진 의원인데, 전직이지만 중진 의원인데, 그렇다면은 그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그 대표에게 우리가 기획예산처,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수장은 야당 인사를, 보수적인 야당 인사를 썼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을 추천을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 추천해달라 그러고 받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네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의원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해운 의원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서로 오고 가는 소통의 속에서 이거를 이뤄내야지,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 소위 통합이라고 하면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당원들의 뒤통수를 한방 어이가 없다 그랬는데, 어이가 맷돌자루 아닙니까? 맷돌자루를 빼가지고서 뒤통수를 한 대 치는 식으로 그렇게 기습적으로 빼가면서 그걸 무슨 통합인사니 무슨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그렇게 해서 통합인사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방해해서 못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별로 손해본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전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우 편파적인, 소위 말해 개딸형 논거다,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임명이 될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 보세요? 저는 뭐 반반이라고 보고요. 아직도 반반이요? 예, 저는 반반이라고.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진영을 넘어서 무슨 통합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지금 픽업을 한 분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비리 종합 세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빙자해서 내치면은 정말 신의가 없는 그런 정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치기도 지금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걸 보이콧한 것은 저는 굉장히 절묘한 수라고 보여져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그리고 본래 국민의힘도 보이콧하는 그 대의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5일까지인가요?
그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5일까지 자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면은 청문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자료를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자료를 낸 것이 가족들의 헌혈 그 자료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코미디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명분이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관여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그 픽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라. 임명을 하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부담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넘어간 것이라고 봐야죠. 어제 오후 3시경에 냈다. 26가지를 그 여당 간사에게 야당 간사가 욕을 해가지고 이제 여당 간사가 전달해줘서 어제 오후 3시에 냈다고 하는데 아직 국민의힘은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니까 그건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5년 선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연결해서 내란 재판 결과요? 내란 재판 결과는 무기 아니면 사형 아닙니까? 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게 비교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재판장에 입을 봤다는 거예요. 무 하면은 이게 그 입술이 닫혀지고 사 그러면 입술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간절한 억울한 죽음이니까 정치적 탄압에 그렇죠. 의한. 그래서 그 선고를 할 때 재판장에 입만 바라봤다는데 입이 닫히는지 열리는지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저는 이제 구형을 사형으로 했잖아요. 예. 저는 당연히 구형을 사형으로 하는 게 특검 입장이나 범 여건이나 국민적 정서에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 판결은 사형까지는 아니고 무기 정도로 나오는 것이 국민적 그런 정서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이것이 내란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그 내란 여부를 따지면 내란 부분은 이거는 유죄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이 법률 전문가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부가 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를 주질 않으면 이거는 이재명 그 정권과 민주당에게 엄청난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고 정서에 맞는 수준으로 그렇게 무리 없이 가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정지를 했다가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지금, 저는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역대급으로 훌륭한 이 대법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여서야대 시절에 정무수석으로서 그때 누굽니까? 조희대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예, 김명수 대법원장. 나는 그 사람은요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사법부를 굉장히 많이 망쳐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하나만큼은 제대로 잘 못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그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목이 쉬어가면서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것이 제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훌륭하다고 보고 어찌됐든 이번에 이 지기현 판사의 지난 작은 일이었지만 굉장히 그것이 크게 확대되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더 이상 2시간 만에 끝난 계엄령 가지고 1년 2달을 우려먹었으면 됐지. 또 우려먹겠다고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내란이라는 것을 우려먹지
않도록 그런 내란 우려먹기의 구실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내란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요. 그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국민의힘이 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건 우려가 아니라 지방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처리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이 표적이 지방자치단체가 표적 아닙니까? 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지난번에 2022년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고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탈탈 털면서 특검에서 오라가라 해서 한 번만 불러도 지금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그 후보자는 그냥 맛이 가버릴 텐데, 사실상 그 선거를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검의 손을 빌려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정치체크 2부에서는 여야 정치인 두 분 모시고서 각 당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 역시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예, 내일 엄청 추워진답니다. 영하 13도? 영하 13도인가? 12도. 내일은 12도고, 모레가 아마 13도인가 그렇다고 아이고, 그러던데. 네, 예? 정말 춥겠네요. 네. 야, 체감 온도는 영하 거의 20도 20, 수준 될 겁니다. 20도요, 20도. 예, 강원도 바람 불면 더 산골짜기 춥죠. 느낌이겠는데요. 네. 아, 근데 내일 바람만 좀 덜 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 자, 일단 오늘 청문회 못했어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운 장관 지명자 청문회 못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루 이틀 더 지나서 청문회는 결국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요? 근데 저는 오히려 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에게 어떤 수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러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민주당 쪽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기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청문회를 안 하겠다,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면서 실제로 뭔가 왜 안 듣지?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자는 건가? 오히려 거꾸로 의혹을 뭔가 이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들고, 저는 오히려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오히려 그때 한다면 명분을 훨씬 더 국민들 입장에서 쌓을 수 있을 텐데 아예 들어보지도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혹 제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후보자가 제대로 답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네.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답을 듣는 공식적인 자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보이콧한 게 제가 볼 땐 전략적으로 미스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때 관련된 의혹이 이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사청문회 때 성실히 답변하겠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때 자료 제출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료 제출한 게 총 100건이라 그러면 15건에 불과할 정도로 전체 자료 요구의 15%밖에 자료 제출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자료 없이 그냥 얘기해라. 나는 입으로 내 혐의에 대해서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질의하고 답을 하게 되면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하거나 만약에 뭐 지원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서로 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보는 국민들도 저런 의혹이 그냥 우리가 허투루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체가 있는 의혹을 얘기한구나라고 우리가 국민들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혜훈 후보자 본인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 제출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본인이 그냥 입으로 때우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거짓말해가지고 일단 넘겨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 제출을 받기 전까지는 인사청문회가 어렵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 자료 제출 안 하면은 영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제출 해야죠. 예. 아니, 해야 되는데, 아니, 안 하면은, 뭐, 헌혈 증서 또 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황당한 그거예요. 우리는 헌혈 증서 같은 걸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뭐 좀 선행으로 보일 수 있는 거, 좋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아도 내고 본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의혹이 얼마나 또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본인 아들 관련해 가지고 그 근처에서 군복무할 때 군복무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타령, 그러니까 일과 시간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게 탈영으로 군대에서 간주가 되거든요. 네. 사실상 탈영이나 다름없는 이제 밖에서 말하면 지각이지만 군대에서는 그 탈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대가 무려 5일이나 늦어졌다는 게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자료 같은 것도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이가 그 이제 집 근처에 2.5km 떨어진 곳 또는 7km 정도 떨어진 곳, 한마디로 얘기해서 슬래퍼 신고 이제 그 걸을 수 있는 곳, 슬래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래권 지역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엄청난 특혜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런 이제 복무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었는데 하필이면 이혜훈 후보자의 아들들이 사회복무 요원이 되면서 갑자기 거기가 사회복무 근무지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없다가 갑자기 이혜훈 후보자 아들이 오면서 그런 근무지가 생기느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제대로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자료 없이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부터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혜훈 후보자, 그러면은 청문회 좀 언제 빨리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죠? 국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게 많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언제쯤 될 거, 뭐 얼마 안 있으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의 논리가 지금 자료를 뭐 15% 냈다고 하는데 후보자는 75% 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갭 차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야당의 전장이에요. 이 장은요. 본인들 스스로가 오히려 훨씬 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후보자가 의혹도 많은데 실제로 자료가 안 왔다면 오전에 질의하면서 실제로 후보자한테 이 자료 왜 안 냈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요청했는데 왜 불성실하게 대합니까? 라고 해서 오히려 어떤 자료들이 안 왔는지를 국민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마저 본인들 스스로가 차버렸어요. 국민들은 지금 이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안 냈다고 하지? 이게 그냥 섞여가지고 서로 그냥 공방으로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전략적으로 이건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더더군다나 이 상임위 위원장이 지금 이미자 의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잖아요. 본인들이 합의를 했어요. 간사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실제 청문회가 열리기로 했고 그다음에 증인들까지 채택이 다 됐습니다. 다 끝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합의를 해놓고도 본인들이
본인들이 뒤집어 엎으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명분 자체를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수 야당으로서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건 본인들도 알 테고 100을 주장해서 50만 얻어가도 본인들도 성공일 텐데 이대로 가면 100을 주장해놓고 0을 그냥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계속 무능한 야당이 정말 계속해서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굳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민들 속이려면 적당히 속여야 되지. 그렇게 너무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 하자는 거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합의했었죠. 근데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반복된 얘기인데요. 자료 제출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겁니다. 자료 제출 안 되고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청문회 열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밖에 안 냈다는 게 지금 야당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빨리 통과하고 싶고 이 위기를 넘기고 싶어하는 이혜원 후보 당사자는 75%는 황당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진실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본인 관련된 의혹이 많은데 75%면 우리가 옳거니 좋다. 청문회 열어가지고 당신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낱낱이 파헤치겠다라고 우리가 오히려 더 환영할 일이지요. 75%는 우리 당연히 엽니다. 75%가 안 된 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과거에 김민수 후보 같은 게 어떻게 했습니까? 김민수 총리 같은 게 어떻게 인사청문회 했습니까? 7건의 관련 자료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대로 낸 자료 단 한 건도 없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틀 했었는데 그때 김민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황당한 얘기지 않습니까? 배추 투자해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소득하고 지출이 안 맞았던 거를 배추 투자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입증 증명 자료가 없이 그냥 말로만 나왔어요. 말로만.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있었는데 우리 국민님이 바보입니까? 이런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하라고요? 국민들 보기에는 증거가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없이는 우리가 못 여겠다는 게 이 김민수 총리 때 그때 선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강선호 의원이라든가 김영원 후보라든가 최계주 후보 이분들 전부 다 인사 참사가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 전부 다 도합해서 다음엔요 이번 정부에서 정가가 총 22번입니다. 22번. 그러니까 범죄자들만 모아서 이렇게 일부러 모아서 참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된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다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분은 전과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과 없죠. 근데 인사청문회가 이제 논란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했는데 이제 인사청문회 했을 때 전체 다 더하면은 22번 정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당시에. 분들 말고 다 합하면은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혜원 의원도 뭐 전과 같은 게 없으니까. 네.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또 하나 저 얘기를 해야죠. 그건 어떻게 됐어요? 김병기 의원 갑자기 오늘 오전에 탈당했더라고요. 네. 맨 처음엔 최고위를 열어서 이 제명을 그냥 추인하지 의원총회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냥 탈당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첫째, 그때 당시에 제명을 해달라고 최고위를 열어달라고 얘기한 거는 정청래 대표한테 부담을 안겨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본인 스스로가 마지막에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예. 저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정당법상 의원이 제명을 당할 때는 과반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원들 전체가 참여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에 나와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네. 내가 재심을 청구를 하지 않을 테니까 네. 긴급 징계를 비상 징계를 내려달라 이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그 징계가 최종적으로 추인을 받으려면 정당법상 국회의원 과반 찬성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약간 요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지금도 탈당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징계를 회피할 목적 이런 것들로 아마 지금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나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정당법 33조인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조항이고.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다 이거죠. 그건 완전 징계를. 징계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 제명에 준하는 조치다. 아니 제명이죠. 제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의총에서 추인을 했어요. 그럼 그때도. 그러니까 아예 본인 스스로가 먼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것은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근데 이번에도 본인 스스로가 결국엔 탈당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청했었던 것이 일단은 저는 이 당한테도 뭐 맞지 않는 거였어요.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만 저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당의 이 부담은 부담대로 다 줬고 이미 당의 이를테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 속에서 만들어 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형해화시킨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그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이 정당 활동, 그다음 정치 활동을 그래도 요직을 거치시면서 하셨는데도 마지막에 너무 끝이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많은 의원들께서는 같이 동료 의원으로서 다시 이제 잘 뭐 본인들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무고함을 벗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메시지도 내시지만 실제로 지난번 녹취 그 사안만으로도 저는 공직자의 태도와 자세에서는 한참을 비껴났다. 본인이 가가지고 책임있게 결정을 해야 됐던 그 공심위 자리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천을 받으면 안 됐던 사람이 공천됐잖아요. 그 책임은 정말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들 주변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참 쉽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탈당해가지고 이거를 국민을 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 관리 의혹이 처음에 좀 사소하게 시작됐죠. 뭐 호텔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받았다. 뭐 그리고 의전도 요구했다. 이런 얘기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쿠팡 대표와 만나는데 그래서 고가의 식사를 했다. 그리고 자기 의원실 출신이 쿠팡에 갔는데 그 직원에 대한 해고를 요구했다. 실제로 해고됐죠. 그래서 그것도 장남의 이제 국가정보원 채용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개입을 대신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남은 또 이제 비썸이라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원래는 두나무에 취직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만나서 추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까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돼요. 그랬더니 차남이 비썸에 취직을 했고 그 이후에 직원들 시켜가지고 두나무를 집중 공격하는 짓을 써라 해가지고 그 회사를 또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아주 사사리 개인적인 이유로 자기 자녀의 채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호텔이라든가 또 의전이라든가 또는 직원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아주 사사로운 사적인 이제 목적이라든가 이유로 많이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런 분은 그냥 탈당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의원직까지 내려놔야 될 사안이다. 자기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3선이나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제보가 들어왔었을 건데 왜 계속 걸려지지 않고 3번이나 공천을 받았느냐. 좀 의아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강선우 의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강선우 의원하고 김경 서울시 의원하고 그 다음에 그 남모 씨라는 그 보좌관이죠. 이 세 분의 얘기가 전부 달라요. 예? 그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김경시 의원 그것도 좀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경시 의원이 남모 비서관과의 1대1 대질 신문을 거부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3명 중에 1명은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그게 이제 남 보좌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실제로 돈을 받은 바도 없고 전달을 한 바도 없고 실제로 중간에서 뭐 돈을 내라 마라 한 적도 없고 이제 실제로 이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해관계자 돈을 준 사람인 김경시 의원과 돈을 받은 강선우 의원은 이 건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형을 감경시키고 싶거나 뭔가 하여튼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바뀌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구가 지금 안 맞는 상황인데 남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그 진술서가 있을 겁니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또 세 차례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진술하는 것이 있을 테고 그걸 중심으로 따라가면 저는 이 진실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녹취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가 분명히 있었고 그 돈을 받은 사실이 명확했잖아요. 그리고 김경시 의원은 처음에는 준 적도 없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유들을 다 따라가다 보면 자신 스스로 뭔가 이 감경시키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남보좌관 말을 중심으로 잘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남보좌관보다는 김경시 의원의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의원은 지금 재산이 많은 걸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지킬 게 많은 사람은요, 일단, 증거가 나오거나 꼬리가 밟히면은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과감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진실을 말해가지고 본인의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거, 이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보면 이게 그 자수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술서가 아니고 자수서입니다. 예. 범죄, 직접 경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옛날에 그 자수하여 광명 쳤죠. 그 자수 그렇죠. 아니에요? 그 말이죠.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범행 전 과정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한 경우 자수서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변호인 통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게 1억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근데 본인은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1억을 준 거는 맞지만 내가 1억을 먼저 얘기한 적도 없고 1억 어떻게 언제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어허. 그 이제 강선호 의원 측에서 남모 보좌관을 대행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그 강선호 시의원 측에서 강선호 국회의원 측에서 1억을 요구했고 어디서 그걸 이제 받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까지 전부 다 남모 보좌관을 통해서 들었고 나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량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1억은 주고 돌려받았는데 그 형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뭐 이제 정치 활동을 포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재산은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실에 가장 부합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남모 보좌관과 강선호 의원 관계도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강선호 의원이 약간 남모 보좌관한테 떠넘기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1억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남모 보좌관이 강선 의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선 의원의 이쁨을 받기 위해서 남 보좌관이 내가 1억을 먼저 얘기했고 그리고 그 1억을 전달한 자리를 만들어서 칭찬받으려 했다라는 게 강선 의원 측의 주장 같아요. 그러면 남모 보좌관은 자기가 덤태기시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녹취를 까든지 카톡을 까든지 텔레그램을 까든지 하면서 강선호 의원한테 있는 그대로를 입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공개를 하면서 더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안 된 얘기지만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각자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전병헌 대표님께도 여쭤본 건데 홍준표 전 시장이 18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2004년 4월 10대 총선 때 공심위 위원을 했는데 TK 중진 의원이 재공천 주면 10억 원 주겠다 제의해서 자기가 거절했다 그러고 2006년 5.3일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동대문 구청하라 공천해 달라 하면서 10억 원을 제의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공천헌금, 그때도 공천헌금이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만 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경 서울시 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고 몇 개월 전이잖아요. 안산의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 실제로 정치자금법 밑에 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러냐? 하영재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으로 대법에서 징역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지금 저희 뭐 여당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여당만 다 문제냐? 그런 건 아니고요. 홍준표 전 시장이 이미 증언을 하다시피 이 야당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가면 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전돼 왔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에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계기가 됐던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열심히 어쨌든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해봐야죠. 네. 근데 그러려면 공천헌금 특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근데 이 수사는 김경, 강선우 두 사람에 관한 의혹을 파헤치는 수사지 전반적인 공천헌금을 이 조사하는 수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특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병기 강선우 의원 건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전반으로 확대해야죠. 네, 전반으로 다 확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왜냐면 녹취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녹취가 나왔는데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의 경찰이 이걸 어떻게 처분했는지도 나오질 않거든요. 포항의 김정재 의원 이거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 라인이라고 했던 윤핵관 핵심 라인이었던 이철규 경찰 출신 의원 이 녹취록이 3억에서 5억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가 분명하게 나왔잖아요. 이철규 의원은 당시에 공관위원이었고 당시에 국민의힘의 그 인재영입위원장이었습니다. 아주 대통령의 핵심적인 라인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 단순히 정치 공세적으로 이렇게 여당을 공격하는 데 쓰지 마시고 오히려 여당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같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힘을 좀 모아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이 말씀입니다. 네. 예. 지금 경찰이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있죠? 김병기하고 지금 강선우 의원 압수하고 있고 지금 또 오늘 새롭게 한 게 김병기 의원 그 배우자의 법과 관련해 가지고 또 동작구 외도 지금 압수수색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 의원도 압수수색 아마 된 걸로 보이는데 근데 동작 경찰서는 또 압수수색 안 해요. 왜냐하면 동작 경찰서는 사건을 덮었던 곳이잖아요. 덮었던 곳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또 이제 배우자 관련돼 가지고 법인카드 했을 때 그 사건을 공소시효 지나 가지고 이제 종결 처리됐을 때 그 다음 날인가 며칠 날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동작서에 있는 수사팀장하고 김병기 의원이 저녁에 파티를 열었답니다. 그러면서 같이 건배하면서 우리 영원히 함께 가자. 라는 대화를 했다는 것이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의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김병기 의원이 그 수사팀장에게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은 뭐겠습니까? 사건을 덮어달라는 거였고 그게 실행이 되니까 만나서 영원히 함께 가자는 그런 대화가 오갔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8월에는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공천 헌금에 대한 탄원서가 들어갔는데 왜 진행 안 되냐 물어봤더니 우리한테 그 수사를 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다. 참고하라고 준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범죄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보고도 수사를 안 한다? 이건 수사기관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이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특검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김병기 일단 강선우 두 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혐의는 이 두 분에 대해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추가로 관련된 증거가 나오거나 제보자가 나오거나 추가 입증된 문서가 나오거나 이러면 그때는 전방위로 넓혀서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적 지지가 얻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당 내부에서도 도대체 왜 지금 당의 아버지가 누워 계시냐. 누워 계신다고 해서 본인의 건강도 잃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나가는 숱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전부 다 마음을 졸이고 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고 있어요. 내부에서.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김병기 강선우 건 정말 특검하고 싶다. 그러면 자신의 팔 정도는 내줘야 돼요. 본인도 털릴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얘기해야 됩니다. 통일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왜 빼냐, 이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신천지 조직적으로 2023년 12월 달에 고양시 당협에 이 본인들이 어쨌든 거기에 신천지 건축물 만들려고 했는데 동양에서 보도한 거예요. 네, 보도했습니다. 맞죠? 지금 여러 보도가 나와 있는데 12월 달에 전부 다 가입 지시해가지고 2024년도 초부터 총선 앞두고 우르르 가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혹이 지금 굉장히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진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진흙을 저걸 조사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이게 확산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뭔가 치부는 내줄 각오를 하고 상대방의 치부를 건드려야 되는데 본인들 건 아무것도 안 건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통일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직접 연락이 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통일교 특검하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여야가 다 만족할 수 있는 특검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안 한다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원하는 특검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하자는 거예요. 민주당에 신천지도 같이 하자는데 우리는 더 어제 얘기하는데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올라간 걸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통일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락 왔다까지 얘기가 진행됐으면 그 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까지 꼬리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가 원하는 이제 특검이니까 우리 못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원하는 가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 김경시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영등포에서 이제 구현하고 있을 때 자기가 서울시장 도전한다 그러면 김민석 의원이 서울시장 도전한다 그러면 본인이 서울시장 만들어주겠다면서 특정 종교인 3,000명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그 3,000명의 당비도 내가 다 대납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특정 종교의 정책 개혁한 거 수사를 해야죠. 근데 이것도 안 한다지 않습니까? 또 대순진례도 안 한대요. 대순진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 도전할 때 그때 이제 그 대순진례에 있는 3만 명의 조직력이 탄탄하다라고 김만배 씨가 얘기했고 남욱 변호사 뭐랬느냐? 김만배로부터 1억 8천만 받았고 그 대가로 1억 8천 중에 얼마를 대순진례에 줬다라고까지 얘기를 재판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단한 증언이 나왔는데 이건 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리하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서 우리한테 같이 하자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누워서 침뱉게지요. 네.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전력이나 이제 이 전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소수 야당이었잖아요. 대통령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거부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대항을 했지만 지금 대항력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거대 여당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뼈를 주고 살을 치는 전략이 아니라 살을 내주고 뼈를 치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정 부분 본인들이 감수할 건 감수해야 되는데. 남욱 변호사가 그 얘기는 감사 안 해요. 못 네. 들었는데 남욱 변호사 그 얘기를 왜 대답 안 했어요? 남욱 변호사가 민주당이에요? 그 국민의힘. 남욱 변호사가 대순진례에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할 때 1억 8천에 일부 줬다고 하지 새누리당의 않습니까? 청년위원장 출신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일 때 진술한 거는 대순진례가 아니 저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모르겠습니다. 얘기예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분량 모르겠다 잡아떼시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오히려 거죠. 전략을 짜실 때 다 같이 그냥 묻어서 하자.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민주당의 뼈를 그러니까 그거 조금이라도 받으시면 우리는 칠 수 좋습니다. 있다면 그게 좋은 알겠습니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때 대순진례에서 조직 도움 받고 돈 준 거 그거 같이 하자니까요. 근데 왜 거기 대답 안 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처음 듣는 알겠습니다. 얘기네요. 저도 이거 좀 처음 듣면서 네. 한번 그 나중에. 기사 검색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자, 오늘 확인해서 좋은 한 말씀 거예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안전 문자가 왔습니다. 그 뭐냐면 내일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추워지기 때문에 퇴근길에 모쪼록 방한 대비 잘하시라는 안전 문자. 참 우리나라 보니까 친절해졌어요. 예. 여러분 모쪼록 오늘 저녁, 내일, 모레까지는 정말 추위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